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액션을 취함으로써 행정작용을 할 때 이와 같은 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했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작용을 했을 때는 공법관계가 행정법관계라고도 하죠. 사법작용으로 했을 때는 사법관계가 국고관계라고도 하죠.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권력적 공법관계는 다시 권력적 공법관계와 비권력적 공법관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처분은 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적 공법관계는 다시 특별 권력관계와 일반 권력관계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권력적 공법관계입니다. 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행위는 뭐라고요? 처분입니다. 비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공법상 계약과 그리고 공법상 합동행위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행정법을 처음에 시작한 나라는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행정법을 체계화시킨 나라는 독일. 우리 이제 뒤에서 우리 행정지도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데, 행정지도 얘기할 때 우리 이런 얘기해요. 우리 행정법은, 우리나라 행정법, 한국 행정법은 독일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옛날의 흔적이 좀 묻어오기도 하고, 거쳐오다 보니까 일본에 좀 냄새가 묻기도 하고 그래요. 뒤에서 얘기되는 행정지도라는 것은 우리 일본으로부터 온 잔재인데, 공법상 계약은요,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건 독일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건 프랑스네요. 맞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행정법이 이렇게 딱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법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게 프랑스이긴 하지만 프랑스는 굉장히 행정의 그 신축성과 탄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법적 속건을 필요로 하는 법률력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처분 외에도 공법상 계약이라는 거 이런 계약 행위를 다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오토마이어가 행정법을 체계화시킬 때는 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을 했었어요.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다. 어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방금 비권력적인 공법작용이라고 했잖아요. 비권력적이라는 것은 행정주체가 권력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이. 오토마이어는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온 흔적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는 공법상 계약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국가한테 땅을 뺏겨보신 분들은 협의 절차를 떠올릴 겁니다. 보상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손실보상을 계약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보상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땅을 뺏겨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일 대표적인 건 바로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뭔 소리냐? 서울신문에 보게 되면요. 항상 이제 하단 광고가 나가요. 하단 광고가.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고가 나와요.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직으로 이제 뽑는 거는요. 이거는 공채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공채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박사라고 했습니다. 박사. 척척 박사들이 들어가죠. 척척 박사. 척척 박사. 정말 박사들이 자기가 척척 박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척척 박사님들이 들어가시는 전문직 공무원들. 저한테 가장 전문직 공무원은 누군지 아세요? 저한테 전문직 공무원은요. 우선 공무원의 지위는 인정돼야 될 텐데 댄스. 저 같은 몸치들한테는요. 댄스. 춤 잘 추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마이클 잭슨. 삐래 막 이러면서 시작하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저희 형은 이렇게 뒤로 잘 걸어요. 마이클 잭슨이 뒤로 걷죠. 저는 그걸 못해요. 안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집이 종손집이어서 춤을 추는 것이 우리 형 종손에게만 허용됐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전문직 공무원 서울시립 무용단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합창단원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노래회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전문직 공무원을 분리합니다. 이런 무용단원, 합창단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국립현충원장. 전문직 공무원이어서 채용 계약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뒤쪽에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 뒤에 보시게 되면요. 재미있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계약의 해지와 이유 제시의 의무. 뭐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처분 절차로서 이유 제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너무 당연하죠. 우선 처분이 아니니까요. 예, 처분은 항상 뭡니까? 권력적인 행위가 바로 처분이죠. 예,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 행위가 아니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통처분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유 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한 거고요. 예, 거기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국방홍보원장의 해촉은 이게 바로 계약의 해지죠.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이제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제가 또 얼마 전에 술을 먹으면서 예,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아는 이제 군인이에요. 형님인데 예, 영관급이죠. 예, 좀 많이 높으신 분인데 예,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15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한 50이 좀 넘으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군대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군대 얘기 뭐 내가 기억나는 건 축구밖에 없는데 예, 얘기해주면 군대의 체계화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홍보원장 얘기도 나와셨어요. 이 사건은 뭘까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라서 예, 징계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공무원의 신분 박탈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 중에서도 파면이나 해임 얘기하는 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분 절차가 적용되지 않죠. 징계 해고와 같은 파면이나 해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 요건은 이유 제시죠. 행정절차법 23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유 제시, 딱히 이유 제시 없이 이 채용계약을 해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뭐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해설 보시게 되면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일보의 발행 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국방홍보원장이 국립현충원장 등과 마찬가지로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받게 됩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 가극인 피바다 사건 아시죠? 피바다 사건.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돼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채용계약의 해지를 함에 있어서 처분 절차인 이유 제시는 필요 없다. 이거 사회적 물의 안 됐었어요. 이때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물의를 한나라당이 일으켰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이제 국방부 내에서는 조용히 묻혀졌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 내에서 내사가 들어갔었는데 단순 실수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사건으로 끝냈는데 이걸 또 이제 알게 된 한나라당 측에서 괜히 또 일을 크게 만들어갖고 결국 홍보원장이 잘렸어요. 홍보원장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못할 겁니다. 그죠? 누가 그랬는지. 이게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 이제 국방홍보원에서 국방일보를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는 국방홍보원에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만들죠. 영화도 만드는데 요즘은 이제 국방홍보원이 만든 영화가 좀 세련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타급들, 스타가 이제 1스타, 2스타, 3스타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얘기하는 연예인, 그죠? 연예인들, 군대 가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출연하고 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국방일보도 홍보원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홍보원에서 만드는데 이 국방일보의 기자들이 그냥 군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기자들의 그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걸 많이 베끼냐면 기사를 연합통신 걸 많이 베껴요. 연합통신 걸 베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절이 언제죠?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인데 이게 남한은 8월 15일이고 북한은 쟤네들은 9월 9일이에요. 이 북한이 9월 9일이에요. 네. 그렇죠? 피바다가 이 9월 9일에 이 북한 창건을 찬양한 그런 영화입니다. 찬양한 영화. 그 연합통신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피바다라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 그렇죠? 창작한 것으로서 주체 사상을 완벽히 구현한 명작이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기서. 김일성 주석이 만든 영화다. 주석이 만든 영화니 걔네들한테는 또 뭐 얼마나 더 대단한 영화로 이렇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창작한 영화다. 감독이에요. 디렉터가 김일성이에요. 디렉터가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김일성이 만창시했다라고 하는 그 주체 사상. 이것을 완벽히 구현했다. 완벽 구현. 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9월 9일이 돼서 연합통신에서 이제 북한의 동향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국방일보 기자가 이거를 이제 따오는 과정에서 뭘 안 했냐면 따옴표를 안 찍었어요. 따옴표를. 예,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니 따옴표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국방일보의 공식 입장이 된 거예요. 국방일보의 이상하죠? 국방일보의 공식 입장이 피바다는 아주 완벽한 혁명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진짜 우리 국방부 입장이냐. 이상하다. 그래서 내사를 들어갔어요. 내사를 들어갔는데, 정말, 소양이 부족한 기자가, 소양 부족으로 인하여,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단순 실수다, 덮어라. 그냥 덮었어요. 근데 이걸 또 알게 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거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예상되시죠? 조선일보한테 터뜨렸어요.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로 피바다 사건이 터집니다. 그냥 기자 한 명의 별것도 아닌 실수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뭐 국방부가 썩었느니 막 이러면서 피바다 사건이 터지고 애꿎은 홍보원장이 잘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행정법적으로는 이제 뭐냐? 국방홍보원장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채용 계약을 통해 공무원이 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데 뭐 사건 자체는 재밌죠? 정말 침소봉대됐던 사건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공법상 계약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행정주체가 이제 행정객체한테 저기도 주체, 여기도 주체. 미쳐버리겠네, 그죠?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가 그 액션을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작용이 뭐라고요? 공법작용이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사법작용이게 되면, 독일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공법단계, 맞죠? 깜짝 놀랐네. 공법작용이게 되면은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하고, 행정상 법률관계를, 그 다음에 사법작용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상 법률관계를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의 오토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 많이 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공법관계에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여기서 행정주체는 객체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행위는 항상 권력행위다. 전부 다 권력행위다. 처분이다. 오토바이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사법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죄다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행위 방식은 뭐다? 행위 방식은 행정행위다. 여기서의 행위 방식은 뭐다?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법상 계약은 그게 아니죠. 권력적 공법관계와 비권력적 공법관계를 다시 구분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의 행위 형식이 바로 공법상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일과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이죠. 이게 프랑스에서 온 산물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 보시고 재밌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는요.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교과서에 보면 공법상 계약은 독일에서 의붓자식의 취급을 받고 있다. 공법상 계약은 의붓자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공법적 효과 밑줄 그시고 CF 뭐죠?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적 효과 여기서 하는 게 사법적 효과죠. 사법상 계약.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 일방 당사자를 행정 주체로 한다. 사인 간에 행하는 계약이면 그거는 사법상 계약. 일방의 행정 주체면 공법상 계약. 엄마야. 이거 뭐예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어떻게 구별하냐? 뭐 영미법계는 구별 안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하죠. 대륙법계니까.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1번 주체설.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네. 이익설. 성질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공법관계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무엇이라 해서 여기는요 일방이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어쨌든 일방에 껴있어야 돼요. 그럼 모두 가능해요. 행정주체하고 행정주체 사이에서도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하고 국민 사이에 있어서도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공법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행정주체면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
이거는요, 쌍방 모두 다 사인이다. 쌍방 모두 사인이다. 이러면 이제 사법관계다.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주체설이에요. 이익설은 뭐냐면, 그것이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공법관계고, 그 다음에 사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성질설. 성질설은요, 한쪽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고, 그 다음에 양쪽이 모두 다 대등한 지위가 인정될 때는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공법상 계약은요, 이거 두 개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주체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설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내게 되는데, 우선 공법상 계약은 한쪽이 일방입니다. 반드시 한쪽이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가 반드시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은 공법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 방금 보신 대로 행정목적으로, 공익목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계약행위예요. 그래서 공익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우리가 곁들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일방 당사자를 행정주체로 밑줄 보시고 주체설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대등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질설 X입니다. 성질설 X. 성질설로 하게 되면 이거 공법행위로 파악이 안 되죠. 반대방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비권력적 공법행위다. 비권력적 공법행위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비권력적 공법관계죠. 그럼 이거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 이제 행정지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행정지도는 이제 행정절차법 48조 1항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절차법 48조 1항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행정지도는 절대로 강제성을 동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강제성을 동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요, 비권력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비권력적 행위인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예요. 근데 공법상 계약은 어쨌든 계약 아니에요. 계약이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위이긴 한데 뭐라고요? 공법행위입니다. 공법행위예요. 행정지도는 뭐예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공법행위가 아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옆에다 하나 써놓으시고 비권력적 공법행위인데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쌍방적 공법행위입니다. 쌍방적 공법행위예요. 일방적 공법행위가 아니라 무조건 쌍방적 공법행위일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밑에 보시고 공법행위다. 이건 공법적 효과 발생시킨다. 뭐 그런 얘기죠. 특별한 것 같고 일방은 행정주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권력적 공법행위다라는 것은요, 권력적 행위 처분 아니라는 말이에요. 4번에 있는 이제 법률관계 변동. 법적 행위니까 위에는 이제 공법행위랑 이제 사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법률관계 변동 발생시킨다. 공정력 부정. 공정력은 어디만 있어요? 행정행위에만 있죠.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 생각해보세요. 행정청의 공법행위 여기까지 똑같네요. 그죠? 이것도 행정주체가 하려면 당연히 뭐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그렇다 쳐도 권력적 행위가 아니에요. 권력적 행위가. 단독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고 행정행위가 아니면 공정력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공정력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공정력이 없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강제력도. 공법상 계약을 불이행한다라고 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뭐 행정 대집행 이런 식의 자력 집행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력 집행력도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공정력, 자력 집행력 이런 건 여기서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자력 집행력은 이제 뒤에서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이제 강학상 개념이다. 여러분들 이제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보상계약이에요. 보상계약, 공법상 계약. 토지취득보상법에 보게 되면요. 토지취득보상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공용수용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협의 하고 나서 사업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조서나 물건 조서를 만들고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수용 재결 처분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원자력발전소 뭐 만들고 뭐 공항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 때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공익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율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약칭 토지취득보상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토지취득보상법에 따르게 되면 남의 땅을 이런 식으로 뺏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부지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이 있겠죠. 그들로부터 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다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맨 처음에는 토지취득보상법 16조에 보게 되면 협의를 거치는 규정이 있어요. 이 협의는 뭐냐면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 사법계약이에요. 사업인정이라는 것은요, 토지취득보상법 20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19조와 결합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국가가 그런 거 만들 때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쵸? 누구한테 줘요? GS건설, 뭐 현대산업개발 이런 식의 사기업에게 일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그 사기업에게 단순 도급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도로 만들고 그러는 거면 도급계약, 사법상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만 시켜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GS건설이나 이러한 사기업이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로서 남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시켜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남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인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 능력을 인정시켜주려면 행정주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사업인정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주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 GS건설이 뭐가 돼요? 공무수탁사인이 됩니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돼요. 공무수탁사인이 됩니다. 공무수탁사인이 돼요. 그래서 사업인정을 통해서 GS건설을 사업시행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GS건설에게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특허입니다.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은요, 땅을 뺏으려고 하는 그 공익사업 시행자하고, 그 다음 토지 소유자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땅의 크기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었고, 그 위에 어떤 공작물들이 올라가 있었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서로 날인을 합니다. 날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진실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쟁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냐면 토지취득보상법 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협의가 이것도 이제 26조인데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앞에서 협의 절차를 시도했다면 이거 안 거칩니다. 앞에서 협의 절차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면 이거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거쳤을 수도 안 거쳤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우선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공법계약입니다. 이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인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은 뭐라고 인정된 거예요?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사업시행자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차를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수용 절차라고요. 공용수용 절차. 공익 목적으로, 공익 용도로 다른 사람의 땅을 뺏는 절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약은 바로 공법상 계약이죠. 토지수용 재결은 이건 처분입니다. 처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정법상, 공법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뭐라는 표현을 쓰고 있나요?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의 땅을 뺏고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준다. 보상을 얼마에 준다. 보상을 얼마에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우리가 보상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상계약. 근데 이름이 뭐죠?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실정법상, 공법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행정절차법 이제 뭐 이건 지겨울 정도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처지에, 신입 처지에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뭐가 없어요? 공법상 계약 없습니다. 만약 공법상 계약이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처분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처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전혀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구별개념 보시게 되면 사법상 계약과 이와 같은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일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예요. 이거 용역계약이에요. 용역계약, 도급계약. 일을 시킨다. 도급계약. 도로 좀 깔아줘. 이런 거 도급계약이죠. 공법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과 구별됩니다. 그 다음 사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쪽이 모두가 사인인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있어요. 행정주체가 일방이 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행정주체가 한쪽 일방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인과 똑같은 주체예요. 사경제 주체. 즉 재산관리 주체죠. 재산관리 주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정주체가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방 모두 다 사인인 경우와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밑에 행정계약을 보시게 되면요. 공법상 계약이라는 이런 개념이
프랑스에서부터 온 건 맞는데 프랑스는 공법계약과 사법계약을 구별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뭐라고 했나요? 제가 행정의 탄력성, 신축성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도 항상 애매한데 뭘 또 구별하냐? 그냥 행정계약으로 이렇게 합니다. 행정계약으로. 그래서 따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이제 엄밀하게 구별합니다. 엄밀하게. 이것도 독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죠. 그다음 밑에 공법관계죠.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 하에서 행해지는 건데 우선 주체서를 중심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이익서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법상 계약은 공법행위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주체설이고 2번이 이익설이죠. 그다음 행정행위랑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오는 거다. 여기서 행정행위 나오는 거다. 권력적 행위다.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 대등적 지위, 비권력적 공법관계. 대등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계약이다. 계약이다. 행정행위는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권력적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계약이니까 계약은 반대 의사에 합시다. 이런 차이점 분명합니다. 또 박스에서 또 하나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합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합동행위. 뭐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재개발 조합 같은 거 설립하는 행위, 총회 결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가장 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 투표 이런 거 같아요. 투표행위. 예.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누구로 뽑으셨습니까? 전 저를 뽑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를 뽑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의 그 사인의 공법행위들이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이게 바로 합동행위예요. 그래서 이 투표가 당선이라는 공법적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계약과 비교하게 되면 계약은 서로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반대 의사가 합치돼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반해서 합동행위는 뭐예요?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법상 계약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자유성, 필요성, 가능성, 자유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로마자 3번이 필요성, 가능성, 자유성 이게 아니죠. 로마자 3번이 공법상 계약의 필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1번을 지우시면 됩니다. 아라비아 1번을 로마자 3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3을 아예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합쳐서 필요성, 가능성, 자유성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다음 입법 불비의 영역에서도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위 형식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재지변이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재지변, 그렇죠? 예, 천재지변 이게 뭐 지니어스 천재가 아니고요. 예. 천재지변 비가 오고 지진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가는요 세금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해야 돼요.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엄청난 금액을 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지역 자체가 다 재난에 휩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수익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급부행정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를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재난이 발생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골프를 치셔야 됩니다. 법을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법을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재난지역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법을 안 만들어줘서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책임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서 보조금을 주면 전부 불법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법상 계약의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계약서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공법상 계약은 반대 의사 합치에 의해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 강제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 불비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공법상 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그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법상 계약은요, 서로 특약 걸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법상 계약과 다를 게 없어요. 다양한 조건과 특약을 걸면서 행정의 탄력적, 신축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제 마찰이나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의사 합치에 따른 거니까요. 문제는 법치 행정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 요구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법적 근거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죄다 공법상 계약으로 도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행정권 행사의 도피처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단점도 있죠. 동전의 양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문제점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예, 마이어 아저씨는 어떻게 했었다? 예, 공법관계는 죄다 지배복종관계, 공법관계는 죄다 권력관계라고 봤어요. 대등한 관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모든 건 행정, 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계약이라는 걸 독일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입니다. 부정설은 국가랑 사인 간에 있어서 어떻게 대등한 의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의사의 대등성을 인정할 수 없다. 네, 긍정설은요, 행정주체의 우월적 우월적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한다? 공법의 수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예,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당연히 권력적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요, 수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권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공법상 계약,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검토 보시게 되면은, 예, 계약의 본질은 의사합치지 반드시 대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 그래요. 비권력적 공법관계인데,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있어서 말이에요. 반드시 의사가 대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이 해지할 수도 있고 행정 주체는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국민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종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종계약.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의 한쪽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고 상대방은 그 계약 내용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그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거야? 계약서는 누구만 작성한다? 행정 주체만 작성한다. 행정 객체는 거기다가 사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게 부종계약이에요. 부종계약.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행정 주체랑 행정 객체랑 의사의 자율성에 있어서 누가 훨씬 더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받고 있습니까?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 주체 쪽이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한쪽은 행정 주체고 한쪽은 행정 객체예요. 근데 이제 행정 객체인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인도 협상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대기업, 삼성 같은 데의 협상력과 그다음 시골의 동네 촌부의 협상력과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의 협상력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서 서로의 그 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삼성과 촌부의 사이에 있어서 평등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협상력이 무슨 합리적 차별 사유예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인들 간의 국민들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부종계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종계약은요, 완전한 의사의 대등성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의사의 합치가 핵심인 것이지 의사의 대등성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그 다음 자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입니까? 그렇죠. 왜? 행정작용에는 공법작용이 포함되고 이게 핵심이고 공법작용 중에서도 행정행위 말고 이런 것도 있는 행정작용의 일종이죠. 법률 우위원칙은 행정작용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 역시도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법에 위반돼서 안 되는 것은요. 행정작용의 숙명입니다. 숙명 여자대학교입니다. 예.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죠? 하지만 법률 우위원칙은 뭐예요? 일정한 행정권 발동, 일정한 행정 영역에만 적용되죠.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법률 적합성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법상 계약에 과연 법률 유보가 적용되겠느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겠느냐. 학설을 보시게 되면 부정설, 계약 부자유설. 법령이 특별히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식이면 뭐하러 계약을 합니까? 그렇죠? 행정 행위로 다 처리하고 말지. 긍정설, 계약 자유설.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 우위원칙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 법령에 반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검토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계약은 그 자율성이 넓게 인정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은 그래요, 여러분들. 실무상은 공법상 계약이 전부 다 아까 보셨다시피 토지취득보상법 몇 조? 26조, 협의 이렇게 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계약의 자율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의사합치에 의해서 박스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맞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경찰 영역이나 또는 조세 영역 이런 영역들 있죠. 여기서 계약을 최대한 제한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경찰 영역이나 조세법 영역과 같이 반드시 권력적으로 행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공법상 계약을 제한받는 것이 맞겠고요. 그다음 밑에 재량행위 보시게 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법상 계약을 인정할 만한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의 의미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권력적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이거요. 여기서도 가능하다. 여기서도 뭐가 돼요? 공법상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행위를 가름하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가 행정행위를 가름하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불러요.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다면 모두 할 수 있다? 예,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지 행정행위를 가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공법상 계약의 적법 요건을 논의하기 전에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계약을 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공무 위탁을 할 때 말이에요. 공무 위탁을 할 때 다른 행정주체에게 공무를 위탁할 수도 있죠. 예, 다른 행정주체에게 공무를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인에게 공무를 위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행정주체에게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권한의 귀속점의 이전을 동반을 하게 되고 사인에게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수탁사인이 만들어집니다. 공무수탁사인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공무 위탁이 대부분 뭐로 이루어지냐면 공법상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공법상 계약으로. 그래서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이런 식의 공법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급부 행정 영역에서도 공법상 계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급부 행정 영역. 여러분 이제 급부가 뭐야? 급부가 주다죠. 주다. 급부 행정. 주는 거야. 뭘 주냐? 예,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뭘까요? 4개 중에 하나만 골라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전이랑 맺는 계약은요. 전기 공급 계약은 공법상 계약일까요? 사법상 계약일까요? 여기 이거 3개는 이건 사법상 계약입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수도 계약은요. 수도 공급 계약은 이건 공법상 계약이라고 봅니다. 판례에 의하게 되면 나머지는 사법상 계약이고 수도 공급 계약은 예, 공법상 계약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주체상 적법 요건을 보시게 되면 예,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주체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체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이 합니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법률관계 당사자여야 돼요. 예, 그래서 권리 의무 주체인 행정주체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예,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 뭐 얘기했냐면 행정주체와 다른 행정주체 사이, 즉 행정주체하고 엔드 행정주체, 특히나 이런 공무위탁과 관련돼서 공법상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하고 사인 사이에 있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보상계약이나 채용계약 예, 또는 이런 공무위탁계약 이런 거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능합니까? 사인과 사인 사이에 있어서의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 우리가 뭐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주체서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누구냐? 공무수탁사인이에요. 공무수탁사인. 근데 이제 공무수탁사인이 사실은 행정주체죠. 실질은 행정주체죠. 외형상으로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에서의 공법상 계약이지만 실질은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에 있어. 그래서 이제 교과서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 있어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 있어서 공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밑에 박스 보시게 되면 행정주체의 의사 형성의 자유가 국민의 의사 형성의 자유보다는 예, 더 넓게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 예, 관련돼서 밑에 부종계약, 아까 우리 봤던 거 부종계약.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종계약이 위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협상력이 높은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 사이에 있어서 예,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그것이 바로 부종계약입니다. 부종계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 밑에 있는 판례 보시게 되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춰보게 되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은 아까 예,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 뭐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계약 기간이 있죠.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예, 누구에게 더 의사 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거예요? 행정주체 쪽이죠. 행정주체 쪽. 예,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옆에 써놓으시고 전문직 공무원. 이런 계약을 우리가 특별행정법 관계 하에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행정법 관계 하에서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 아까 우리 봤던 무용단원 또는 합창단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예, 경찰청에는 예, 이런 보직이 있더라고요. 대공전략전술연구소장. 대공전략전술연구소장. 그래서 예, 그 공산당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공전략전술연구소장. 이게 이제 전문직 공무원으로 예, 채용계약이 공법상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뭐 하는지. 예.
그 다음, 절차상 적법요건 보겠습니다. 예, 공법상 계약의, 절차상 적법요건.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 처치는 뭐죠? 처분 절차예요, 처분 절차.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요. 그 다음, 행정절차법엔 애당초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두 번째, 계약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가름하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절차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바다 사건은 우리가 아까 봤고, 피바다, 예. 보고 싶네요. 뭔지, 그죠? 예. 이거 보면은, 요즘에도 그럴래나?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피바다 막 틀고 학생회에서 그런 거 있었는데, 예. 뭐 다 국가보안법으로 막 걸리고, 그죠? 예. 내부적 절차 보시게 되면, 뭐 내부적 절차를 개별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으면은, 뭐 지켜야죠. 그거 지켜야 되는 건데,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요. 행정행위를 가름하는 공법상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예. 이런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개별법상 그런 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건, 근데 개별법에 절차 요건이 있으면 뭐 밟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겠죠? 예.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구두계약도.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절차법이나 법에 공법상 계약을 문서로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공법상 계약을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처분 절차로서 문서주의 원칙을 적용시킬지도 모르겠지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 구두계약 가능합니다. 내용상 적법요건, 예, 법적 근거 따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유법 위반될 가능성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우연칙,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공법행위의 숙명입니다. 법에 위반돼서 안 되는 거. 그리고 법에는 불문법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로마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로마자 7번. 자, 요건 이제 또 의미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예,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뭐 일시적 계약이면 당연히 해제고, 그다음에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예,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밑에 보시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물자나 서비스의 급부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 행정주체라고 하더라도 행정주체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행정주체는 계약을 예,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국민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반대 상황도. 행정주체라고 할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수도 이용계약. 수도 이용계약. 예,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 이용계약을 행정주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시킬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사인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시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공법상 계약이긴 했는데 예, 공익에 이제는 영향이 없는 경우, 일방적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행정주체 쪽에다가 공을 준 이유가 바로 뭐야? 이 계약은 공익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뭐랑 똑같이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인과 사인 사이에 있어서의 계약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익 관련성 정도가 소멸된 이상 예, 완전히 사인과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법상 계약이 뭐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과 같은 예, 법률 우위원칙 위반밖에 없죠. 존재할 수 있는 게 예, 법률 우위원칙밖에는 우리가 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법 사유가. 그래서 위법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가 아니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공정력이 없고요. 사법상 계약과 똑같습니다. 위법이면 무효. 예,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공법상 계약이 위법해서 내가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항고소송? 아니죠. 당사자 소송이죠.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불복은 바로 당사자 소송의 방식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공법상 계약은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내용들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출제 가능성은 뭐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예, 충분하다고 보여지겠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